금요일의 과학터치를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부산과학기술협의회 강사 장은진입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 오래 기다리셨죠? 과학으로 만나고 소통하는 이 시간을 통해 오늘 또 여러분의 과학 호기심은 채우고 궁금증은 해결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본강연 15번째 시간입니다. 차세대 신소재, 꿈의 신소재라 불리우며 우리 생활 곳곳에서 우리 사용되고 있는 탄소 신소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균관대학교 전일 교수님께서 나노탄소의 미래에너지 장치 응용이란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강연을 들으시는 중 궁금한 점은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고요. 강연이 마친 후 질의응답 시간에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 상단에 금요일의 과학터치 만족도 조사 링크가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질문에 당첨되신 분과 댓글을 많이 남겨주신 분들께 기프티콘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일 교수님 모시고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전일입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소, 나노탄소 재료라는 것을 다양한 미래 에너지 장치 및 그런 센서, 그런 소자에 응용하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중고등학생 분들을 타겟으로 잡아달라고 말씀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중학생 분들 혹은 초등학교 6학년 분들의 수준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점점점 올라가는 식으로 구성을 해 보았고요. 어차피 그 상세한 부분들은 학교에서 다 배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이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 전체적인 이제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식으로 이 강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주기율표죠. 이 주기율표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모든 물질들, 원소들, 그런 이제 물질들이 이제 이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자주 보이는 이제 물질들은 이제 요런 그 원소들, 그죠? 근데 요거보다 훨씬 더 큰 요런 친구들은 잘 안 보여요. 그죠? 얘들은 이제 그 중성자랑 양성자라고 하는 프로톤스, 뉴트론스 그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잘 존재하지도 않고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순간순간 이제 잠깐만 존재했다가 이제 다른 물질로 바뀌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좀 작은 물질들이 저희 주변에 이제 많이들 보여요. 많이 보이는데 이런 물질들도 원소라고 하죠. 여기 atoms, elements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molecules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애들도 이제 특정한 애들은 반드시 작다고 많이 존재하거나 많이 이제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물질들은 좀 더 우리 주변에 많고 예를 들어 이런 질소나 산소 같은 것들 많이 있죠, 주변에. 근데 또 특정한 물질들은 주변에 자주 안 보여요. 이런 리튬, 소디움, 포타슘 이런 애들. 예. 그런 그 이유들은 이제 각자 그 이제 구조나 전자 구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무게가 또 다르고 해서. 이 중에서 오늘은 좀 탄소에 집중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라고 하는 이제 탄소는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그 지구의 한 1% 정도밖에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장 이 다재한 원소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사실 그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좀 그 한국어에 좀 익숙하지도 않고 영어적인 표현을 한국어로 바꾼 경우도 좀 있어서 그건 중간중간에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버스타일이라는 말을 좀 찾아보니까 다재한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재한 원소다, 다양한 이제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그 원소다. 그게 바로 탄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탄소가
저희 주변에서 가장 많이 가장 많이라고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이제 많이 보여지는 그런 원소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 탄소의 특별함은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면 이 탄소의 특징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그 쉘, 그 outermost valence shell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전자가 4개가 있어요. 그 말은 4개의 고리를 형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4개의 고리를 형성을 하게 되면요. 입체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름을 말하자면 뭐 옥타히드럴도 있고 테트라히드럴도 있고 되게 많은데 하여튼 그런 이 본딩이 이제 2개거나 혹은 뭐 8개가 있거나 그런 물질 대비해서 4개의 고리를 이제 본딩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이 결국에는 다양한 모양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또한 이 탄소 외의 다른 원자들과도 되게 쉽게 결합을 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원자들뿐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도 이제 연결이 되었을 때는 고분자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체인처럼 이런 폴리머라고 하죠. 이런 기다란 이제 체인, 뭐 짧을 수도 있고 길이에 따라서 또 다양한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다재한 물질, 다재한 원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런 생명체들, 그죠? 뭐 사람을 포함한 그리고 또한 여기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들 이런 것들이 다 탄소를 갖고 있고요. 물론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뭐 도로나 빌딩 같은 것들도 이렇게 탄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탄소를 또 많이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 뭐 플라스틱 같은 거 이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탄소에서 나오고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기름 같은 거, 그죠? 석유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탄소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 탄소의 또 방금 말씀드렸던 특징 이외에도 또 중요한 게 탄소는 굉장히 적당한 그 크기와 무게를 갖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상태, 뭐 페이즈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고체로도 존재할 수 있고 액체로도 존재할 수 있고 기체로도 존재를 합니다. 뭐 가령 탄소가 산소 2개와 뭐 붙는다 혹은 산소 하나가 붙는다 하면은 뭐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스가 되는 거죠. 이런 공기 중에 있는 그 기체, 기체로 존재를 하는데 또 얘가 좀 더 많이 뭐 커지면 뭐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좀 이제 뭐 고분자로 이렇게 되면은 또 고체가 되기도 하고 뭐 액체로도 존재를 하고 이렇게 다양한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탄소 바로 밑에 있는 실리콘이라고 하는 애는 같은 그룹 4에 있거든요. 그룹 4에 있어요. 얘도 그룹 4에 있는 이유가 왜 그룹 4에 있을까요? 바깥에 그 아토모스펠에 그 전자가 4개가 있기 때문이죠. 4개가 있어서 그 4개 고리를 실리콘도 형성을 할 수 있는데 이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좀 크기도 좀 크고 무게도 탄소 대비해서 무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탄소와 비슷하게 비슷한 성질을 그런 그 다재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실리콘이 산소 2개와 결합을 하면 탄소가 결합했을 때는 우리가 숨쉬는 그런 뭐 이산화탄소 뭐 내뱉을 때 나오죠. 사실 이산화탄소가 되는데 실리콘은 유리가 돼버려요. 고체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성이 없다 보니 저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곳에서는 이 지구의 크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는 이 지구라는 환경에는 탄소가 그런 다재함을 유지하기에 적합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고체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뭐 외계 생명체를 이렇게 먼 우주에 가서 이제 뭐 찾아본다라고 했을 때 다른 행성들은 지구보다 좀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죠? 지구보다 훨씬 작게 되면은 그때는 반대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탄소 같은 것들이 뭐 다 이제 뭐 고체나 뭐 그렇게 이제 돼버리고
다 기체가 되겠네요. 다 기체가 돼버리고 실리콘이 그때는 이제 고체, 액체, 기체가 되면서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 있는 생태계는 다 실리콘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공상 영화에 나오는 외계의 생명체들도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막연하게 상상을 해서 이렇게 이런 모형 같은 것들을 모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기초적인 과학적인 이제 기반을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실리콘, 탄소가 아닌 실리콘 기반으로 된 생태계의 그런 환경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대부분 우리가 접하는 외계 영화에 외계인이 나오는 영화의 그런 이제 모델들을 보면 좀 피부가 좀 실리콘스러운 그런 피부를 갖고 있게 됩니다. 자, 탄소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탄소라고 하면 우리 여기 보면은 세 가지 물질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물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 물질의 공통점은 모두 전혀 다르게 보이지만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탄소는 그만큼 같은 탄소로만 되어 있어도 이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 전자적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물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 굉장히 작은 탄소 물질, 나노 탄소 물질이 흥미로운 물질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나노 탄소 동소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노 탄소 동소체에는 대표적으로 한 이렇게 세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플러린, 나노튜브, 그래핀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우선. 그리고 이제 플러린이 훨씬 더 가장 먼저 발견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카본 나노튜브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벨상은 항상 뭔가 발견이 있고 나서 나중에 노벨상이 수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참 지나서 수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 한 거의 10년 전에 플러린을 발견했던 요 분들이 그 노벨상을 수상을 하였고요. 또 2004년도에 그래핀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그래핀 사실 이 탄소 나노튜브가 사람들은 그 노벨상을 발견한 분이 그 이지마 선생님이라고 이제 그 일본 분인데 그분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어떻게 좀 건너뛰고 그래핀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받게 되었어요. 그죠? 어찌 되었든 이제 이런 역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그래핀보다는 사실 이 축구공 모양의 이런 플러린과 탄소 나노튜브 아까 그 차트에서 보셨겠지만 조금 좀 전통적인, 좀 보수적인 그런 재료인데 이 두 가지 재료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 재료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이 플러린, 이 축구공처럼 생긴 플러린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 금속처럼 이제 전기를 되게 잘 통하는 이제 도체와 플라스틱처럼 전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인슐레이터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를 잘 안 통하는 물질인 거죠. 이제 반도체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이제 집어 넣으면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도체의 형태를 띈다거나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0차원 물질, 점의 개념인 이제 0차원 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 자세히 보시면 오각형과 육각형이 번갈아 가면서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아는 그 축구공처럼. 근데 이 탄소 나노튜브는 이 튜브 형태로 이렇게 끼다랗게 있습니다. 쭉. 그래서 선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1차원 재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재료는 그 구조에 따라 도체가 되기도 하고 반도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제 플러린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요 내부에 있는 모든 이제 그 탄소 그 조합이 다 육각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 차이점이라 할 수 있고요.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이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요 탄소 나노튜브를 이제 여기를 딱 갈라가지고 쭉 시트 형태가 되면은 이제 그게 그래핀이에요. 근데 그래핀은 대부분 다 도체입니다.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데 뭐 거의 밴드갭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플러린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린 같은 경우에는 플러린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이 C60라고 하는 이 탄소가 60개 있는 이렇게 됐을 때 완벽한 축구공 형상을 띠게 되거든요. 요 C60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플러린들을 우리가 이제 뭐 강한 이제 열을 가해서 탄소 물질에다가 열을 강하게 가해서 이 플러린들을 생성했을 때 C60이 가장 많이 이제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플러린들은 사실 유기 합성을 통해서 이 축구공의 그 표면을 좀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합성을 통해서 이제 표면을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바꾸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물에 잘 안 녹던 플러린이 물에 잘 녹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색깔을 띠지 않는 보통 이제 뭐 갈색이나 좀 검은스름한 이제 색깔인데 색깔을 좀 다른 색깔을 띠게 한다거나 하는 이제 다양한 기능을 이제 저희가 부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유도체로 만드는 거는 조금 어느 정도 연구가 좀 오래 진행된 그런 연구예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셨었고 국내에서도 거의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뭐 저희는 뭐 개인적으로 저희 연구실 저는 좀 한 재료를 이제 오래 깊게 파는 연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도체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또 네프플러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네프플러린은 아까 보여드렸던 플러린 유도체들과는 달리 굉장히 새로운 재료예요. 이렇게 보시면 플러린 안에 이런 이제 금속이나 아니면 특정한 이제 물질들을 이제 집어넣은 그런 이제 그 플러린 축구공 안에 딱 트랩이 되어 있는 그런 물질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물질이고 또 국내에서 연구를 하는 그룹이나 사람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네. 자, 탄소 나노튜브를 볼게요. 이제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래핀 시트를 둘둘둘 말게 되면 이 나노튜브가 되는데 이 그래핀 시트를 어느 방향으로 마느냐에 따라 대각선으로 마느냐, 뭐 위에서 마느냐, 아래에서 마느냐에 따라 그 카이랄리티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모양이 좀 달라지게 돼요. 그 모양이 달라지면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냐, 카이랄이냐, 암체어냐, 예,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카이랄리티에 따라서 도체냐, 그 반도체냐 그런 성질이 정해지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한 이 튜브에 또 지름이 있겠죠. 이게 둘둘둘 말려졌을 때 두껍게 말아질 수도 있고 얇게 말아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어떻게 말아지느냐에 따라 지름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또 이 밴드갭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탄소 나노튜브라는 것이 한 종류의 재료지만 그런 특징들을 이제 컨트롤함으로써 전혀 다른 성질을 그죠? 또 나타낼 수 있다. 혹은 아니면 그 성질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조정하고 조절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또한 탄소 나노튜브는 이 튜브의 개수에 따라서도 또 성질이 좀 달라집니다. 여기 제가 이제 분산성 및 기계적, 정기적 특성 이렇게 뭐 얘기했는데,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이 튜브의 개수가 많아지면 분산성이 좋아진다거나, 하지만 또 광학적으로 좀 불투명하게 되는, 예, 투명도를 높이고 싶으면 또 싱글 이제 한 튜브만 있는 거, 그러니까 좀 이제 튜브의 벽의 개수가 작아져야 되겠죠. 예, 이제 그런 이제 이런 특성 또한 이제 벽 개수를 조정함으로써 알 수가 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성질을 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플러린 재료와 탄소 나노튜브 재료를 당연히 그 재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재료를 어딘가 응용을 해야 되겠죠. 예, 이제 응용을 하게 되면 이런 다양한 디스플레이 소자나 뭐 에너지 소자 같은 광전 소자의 빛과 전기를 이제 뭐 이렇게 컨버전 시키는, 전환시키는 그런 소자의 응용이 가능하고요. 뭐 앞으로는 또 유연 소자, 그죠? 뭐 폴더블이나 아니면 이제 스트레쳐블한 그런 다양한 전자 제품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차세대 소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금 소개드렸던 그런 나노탄소 재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광전 소자에는 LED 그리고 태양전지 이렇게 이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둘 다 이제 광전 소자인데 뭐 가령 LED라는 소자는 그 전기를 집어 넣었을 때 빛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핸드폰을 사용하신다면 뭐 이제 애플사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아마 액정 디스플레이 확률이 높지만 그 외에 삼성을 비롯한 삼성 LG를 비롯한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OLED 가능성이 큰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이렇게 전기를 집어넣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색깔을 나오게 해서 그 디스플레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신 테레비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OLED TV를 사용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액정 TV를 보고 계실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광전 소자이고 또 그거의 반대 개념인 빛을 넣었을 때 전기가 생성되는 이런 태양 전지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도 결국에는 그 구동 원리는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광전 소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제가 드려야 나노 탄소 재료가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광전 소자의 기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전 소자는 이제 가운데 그 액티브 레이어라고 하는 그 광활성층이 있어요. 이 광활성층이 바로 이제 빛이 들어왔을 때 엑스톤이라고 하는 이 전자가 그 이렇게 한국어로 하면 이제 흥분하는 건데 익사이트 되면 그걸 이제 엑시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이게 찢어지는 거죠.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나눠지면은 이 빛을 받아서 빛의 에너지로 이게 나눠졌을 때 얘를 잘 분리를 해주면 전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전구에 불도 들어오고, 그죠? 전기를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고, 반대로 전기를 집어넣었을 때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잘 만나서 이 광활성층에서 쫙 만나면서 빛 에너지를 내게 되면 그건 이제 LED 소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광활성층 및 이런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잘 분리 혹은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수송층들이 있고요. 그리고 위아래에는 전극이 있어야 되겠죠. 음극, 양극 이런 전극이 있어야 잘 전기를 컬렉트 한다거나 집어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탄소 나노튜브는 이제 전극으로서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쪽에는 인디움 티녹사이드라고 하는 투명한 전극,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기는 하는데 매우 잘 통하는데 투명한 전극, 그죠? 이 사용이 되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금속 전극이 사용이 됩니다. 이 투명 전극 같은 경우에는 왜 사용되냐면 두 전극이 다 금속으로 되어 있으면 이 텔레비도 그렇고 태양 전지도 그렇고 빛이 오가야 되는데 빛이 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전극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투명해야 된다. 둘 다 투명하면은 투명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고요. 그죠? 한쪽만 투명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핸드폰, 뭐 아니면 뭐 그런 텔레비전 그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는 사실 문제점들이 있어요. 가격들이 굉장히 비싸고 뭐 만들기도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 자원이 좀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 고갈의 문제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탄소 그 전극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그래핀이나 아니면 탄소 나노튜브로 대체를 한다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이제 만들기도 쉬우며, 만들기도 쉽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탄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그 다 있기 때문에 이 자원 고갈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요. 그래서 전혀 이제 문제 없이, 그리고 또 굉장히 유연하다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접히는 핸드폰 나오고, 그죠? 앞으로는 막 손목에 감고 몸에 감고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이제 그런 거를 대응을 하려면 당연히 어때요? 이 유연 소자의 발전과 전자제품의 휴대성 혁신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제 소자들도 이렇게 유연해져야 되고, 그죠? 그렇게 유연해지고 가벼워지고 저렴해지고 하려고 하면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탄소, 나노탄소 재료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탄소 나노튜브 전극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슬라이드 하나 돌아갈게요. 혹시 이제 궁금할 수 있을까? 예, 탄소 나노튜브 이게 두 개 다 적용이 됩니다. 예, 두 개 다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이쪽을 이제 탄소 나노튜브로 대체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탄소 나노튜브 전극을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저희는 이제 두 가지 그 합성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그룹이 갖고 있는 탄소 나노튜브 전극 필름 기술이 뭐 사실 뭐 특허나 그런 건 이제 다른 나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다루고 연구하고 개발하는 이 탄소 나노튜브 전극 필름이 저희는 뭐 현재까지 보고낸 그 재료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자신하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럼 그 재료, 이 탄소 나노 전극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요건 이제 건식 방식입니다. 건식 방식인데 그 에어로졸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이런 커다란 그 이제 진공이 잡힌 공기 같은 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체인버에 그 쉽게 생각해서 우리 그 가스 캔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탄소의 그 소스가 되는 페로진이라고 하는 이제 물질을 넣어주고, 물론 페로진 말고 뭐 알코올이나 웬만한 모든 탄소를 갖고 있는 물질들이 다 이게 되는데, 페로진이 조금 이제 효율이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가격이나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 안정성을 따졌을 때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페로진을 이제 사용을 했고요. 이걸 이제 그 소스와 카탈리스트로 사용을 했고, 여기에 딱 그 여러 가지 성장 조건을 맞춰주면, 시간, 뭐 압력, 뭐 기타 등등 맞춰주면 이렇게 우리가 진한 필름을 원하면 이렇게 진한 필름이 되기도 하고, 투명한 필름을 원하면 이렇게 투명한 필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렇게 스프레이가 쫙 나오면 수집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컬렉트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 좀 이제 자세하게 이제 보면 그래핀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나노탄소 재료가 만들어지려고 하면은요, 이제 카탈리스트가 필요해요. 카탈리스트라는 게 촉매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스타팅 포인트가 필요하다, 어떤 이제 시작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작점이 일반적으로 그 구리 호일, 커퍼 호일, 커퍼 이런 뭐 이렇게 시트, 넓은 이제 커퍼 철판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다. 철이 아니니까 커퍼 판이라고 해야 되겠죠. 판에 판을 집어넣고 소스를 넣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주는 거죠. 주면 이 구리 위에 이제 그 딱 인덱스가 딱 맞아가지고 이제 그 그래핀 육각형 모양으로 쫙 성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커퍼 판이 아니라 이렇게 그 파티클로 아주 작은 이제 그런 금속을 점으로다가 집어넣어주면 시작점이 점이잖아요, 그죠? 점에서 시작을 하니까 탄소가 성장을 했을 때 튜브로 성장을 하는 것이죠. 예, 그죠? 그래서 튜브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 튜브의 성장이 이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의 그 오랜 그 연구 경험상 이 탄소 나노튜브의 방향성이 랜덤인 게 가장 그 전극으로서는 활용도가 좋았어요. 저의 그 경험상. 그 가장 좋았고, 이걸 이제 이렇게 스프레이 코팅 해가지고 이제 필름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기존에 있는 FTO나 ITO라고 하는 이제 투명 전극에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던 탄소 나노튜브 필름을 적용을 하면 다양한 유연 소자, 스트레쳐블 소자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요 같은 경우에는 그 유기 태양 전지의 ITO 대신에 제가 탄소 나노튜브 필름을 사용한 것이고요. 이것도 똑같은 유기 태양 전지였는데 좀 이 도펀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도펀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 탄소 나노튜브 투명 전극의 성능을 좀 더 올린 것이고, 이거는 이제 광 센서예요. 광 센서는 이 태양 전지는 빛이 들어왔을 때 그 전기 에너지를 이제 저장을 하는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은 구조로 생겼는데 그냥 그 센싱만 해주면 됩니다. 전기 반응만 잠깐 와주면 되는. 그 개념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자가 달라져도 적용을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기 태양 전지가 아닌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에도 광전 소자도 이렇게 적용을 했었고요. 유연성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접히는 태양 전지도 저희가 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ITO나 FTO뿐만 아니라 메탈을 이제 대체할 수도 있어요. 이 탄소 나노튜브가 메탈을 대체하게 되면 확실히 가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저렴해지겠죠. 그리고 훨씬 더 안정적인 소자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금속 같은 거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산화되기도 하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류에 따라서 단점을 갖고 있는데, 이런 탄소 나노튜브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탄소 나노튜브를 탑전극으로 사용을 해서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 및 실리콘 태양전지 등을 연구를 해서 저희가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탄소 나노튜브 아까 전에 저희가 두 가지 기술 저희가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두 번째 기술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용액 공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용액 공정의 개념은 사실 글쎄 뭐 고등학생 아니면 뭐 그 대학생 이상의 수준이 돼야지 조금 이제 그 개념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절대 아니고요. 너무너무 쉬운 개념인데, 학교에서는 뭐 학교 그런 과정에서는 이런 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이제 기초적인 지식하고는 거리가 있어서 좀 이제 산업 뭐 회사나 그런 이제 산업 쪽에서 이제 이런 기술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 용액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ITO 같은 것들은 이제 진공 체인버를 이제 쫙 잡아야 됩니다. 네. 이 ITO를 이런 유리 기판에다가 올리려고 하면 단순히 어디다가 이제 떼어가지고 이렇게 오래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퍼터링, 뭐 ALD, 뭐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기술들이 있는데, 이제 그 진공을 먼저 잡아야 되는 그런 점이 이제 단점으로 작용을 해요. 진공을 잡으려고 하면 또 이 사이즈도 저희가 보고 계신 테레비, 집에 계신 테레비도 아마 굉장히 클 텐데, 그런 테레비 유리 기판보다 훨씬 더 넓은 크기의 그 유리 기판에 이런 이제 ITO를 올리려고 하면 그만큼 큰 장비들이 이제 진공을 잡아야 되는 장비들이 필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비싸겠죠. 예,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용액 공정이 가능하면, 그러니까 그런 진공을 잡지 않고 바로 용액으로 이제 공정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사실 그래핀 및 다른 이제 대체 전극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그 장점인데요. 이 탄소 나노튜브는 이 용액 공정이 가능합니다. 용액 공정이 가능한 이유가 탄소 나노튜브는 아까 제가 이제 다양한 벽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탄소 나노튜브의 벽이 증가하면 투명도는 좀 떨어지지만 이 분산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용액이 이제 분산을 시켜서 이제 활용을 전극을 이제 딱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적당한 전도도와 분산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투명도를 갖고 있는 이중벽 탄소 나노튜브를 활용을 해서 이건 제가 동경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 서울대학교와 공동 연구를 했던 것인데요. 이게 사진이에요. 여기에 이제 유리 기판에다가 저희가 용액으로 탄소 나노튜브를 분산시켜서 딱 이렇게 뿌려가지고 전극을 만든 것이죠. 보면 이제 굉장히 넓죠. 예, 그리고 투명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마크도 잘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실제로 커피잔으로 이제 만들지는 않았지만, 커피잔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물로다가 용액으로 이렇게 공정을 할 수 있다. 예, 이제 이거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제가 성균관대로 이직하기 전에 이제 부산대학교에서 또 교수로 있었을 때 이 기술을 좀 이제 발전시켜가지고 또 보고했던 것인데, 이런 이제 중간에 용액 공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 그 서펙턴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 계면 활성제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방해 요소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나노튜브를 데미지를 주지 않고 제거하는 뭐 그런 이제 기술들도 연구를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탄소 나노튜브는 아까 제가 반도체로도 활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반도체로도 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 반도체의 성질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의 성질을 갖게 되면 이렇게 이 전극뿐만 아니라 이 그 활성층에도 섞어서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렌 유도체죠. 이게 이제 탄소 나노튜브 재료를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렸으니 이제 플러린 재료를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플러린 플러린 중에서도 이제 유도체라는 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플러린 자체로만 뭐 자체만으로도 활용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연구도 이제 많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어드밴스한, 조금 더 참신한,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는 연구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다양한 유기 합성을 통해서 이렇게 중간에 표면에다가 이런 다양한 고리들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실리콘 계열의 이제 이런 물질들을 달아주면 셀프 힐링의 효과를 갖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글라이콜 젤 같은 거 달아주면은 물에도 녹는다거나, 원래 물에 안 녹거든요. 예, 물에도 녹는다거나, 그런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부여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저희가 이러한 이렇게 다양한 유도체를 활용을 해서 또 여러 가지 광전 소자에도 응용을 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네포플러린이라고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이렇게 이제 그 플러린 안에 어떤 이제 특정 물질을, 아주 작은 물질을 넣는 거죠. 이 플러린이 굉장히 작아요. 이게 한 1에서 2나노미터 사이거든요. 예, 굉장히 작은 거죠. 이 나노미터의 개념은 아시죠? 예, 그 무엇이냐, 그 1미터를 이렇게 그 1000으로 나누고 또 1000으로 나누고 1000으로 나눠서, 예, 그 0이 9개 붙어 있는 걸로 이제 나누면, 예, 그 나노 사이즈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거죠. 참고로 코로나 바이러스 아시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100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예, 한 100나노미터 되니까 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100분의 1 정도 되겠네요. 사이즈가. 예, 그죠?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고, 이런 물질인데 여기 안에다 이제 그 특정 물질을 넣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넣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플러린 에서 또 더욱더 또 차원이 다른 그런 신기한 성질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엔도히드랄 플러린, 네포플러린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뭐 적어도 국내에서는 저희 그룹만 보유하고 있는 독보적인 그 기술이고요. 이 요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이 플러린에다가 쉽게 보시죠. 플러린 있고 그 안에 내가 여기다 넣고 싶은 물질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냥 막 이렇게 넣으면 안 들어가겠죠. 굉장히 이게 작잖아요. 조그맣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느냐? 강한 에너지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강한 열 에너지를 넣어서 아주 뜨거울 때 이 플러린이 쫙 열리면서 얘가 이제 쏙 들어가면서 식으면 이제 딱 닫힌다는 그런 개념을 상상하시면 되고요. 그거 외에 유기 합성적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실험실에서 이렇게 뭐 되게 작은 그 유기 합성 재료로도, 방금 전에 아까 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거는 그 굉장히 높은 열에 높은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위험하기도 하고 한데, 요거는 이제 유기 합성으로 만드는 거라 굉장히 뭐 소규모로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분자 수술법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것도 이제 일본에 계신 무라타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최초로 보고를 한 건데, 이 플러린에 이렇게 유기 물질을 이제 넣어가지고 이 뚜껑을 조금 이제 열어줘서 수술하듯이 조금만 열어준 다음에 거기다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이제 쏙 집어넣고 그걸 이제 다시 봉합을 해주는 유기 합성적으로, 예, 그런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굉장히 저렴하고 만들기도 쉽지만 이게 그 문제가 아무거나 막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열 때 함부로 너무 크게 이 구멍을 이제 열어버리면 봉합이 안 됩니다. 예, 봉합이 안 되고, 또 이 물질에 따라서 반응성이 높은 애들은 들어가다가 막 이 주변의 애들하고 반응을 하고, 예,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 방법은 굉장히 뭐 이 방법에 또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플라즈마 샤워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에너지인데, 요거는 이제 그 열 에너지가 아니라 그 약간 차지, 경기적인 에너지를 이제 가함으로써 이런 특정 물질을 집어넣는 것이고, 이러한 물질을 활용을 해서 여기 보이다시피 뭐 이런 물질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태양전지 집어넣어서 이 물질이 그 태양전지에서 도펀트 그리고 또 동시에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가 아는 바 뭐 최초로 보고를 했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연구를 이어가지고 2019년도에도 한 번 더 조금 더 어드밴스된 이때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탄소 나노튜브 전극하고 요 네프플로린 전극 기술을 두 개를 융합을 해서 또 이제 태양 전지의 성능과 안정성 그런 것들을 이제 높였던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연 도중에 잠깐 보시겠어요? 요렇게 올라온 거 보이시죠? 네. 이게 다 질문입니다. 네. 네, 굉장히 열심히 질문 올려주시고 또 배우고 알게 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올려주시고 굉장히 뜨거운 채팅방에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나은영님 질문 주셨습니다. 처음에 원소 설명하실 때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자연에서 만들어진 원소 외에 인위적인 원소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게 장표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그냥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강한 에너지만 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원소들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다만 아까 전에 제가 시작하자마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크기가 커지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도 순간 몇 초 혹은 몇 마이크로 세컨드 이렇게 순간적으로만 존재를 하고 막 다시 이제 분해가 되거나 하거든요. 하지만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이제 안정적인 원소들은 다 이미 자연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원소들이나 그런 물질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원소죠. 원소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대부분 불안정하다. 그리고 방사선을 많이 이제 내뿜는 그런 물질이다. 불안정하니까. 네. 원소 말씀하셔서 윤영님께서 학생분이실 것 같은데 원자, 원소 구분이 어려워요.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원자, 원소가 영어로 뭔지 잘 몰라가지고 구별을 확실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톰이라는 게 이렇게 엘레멘트라는 게 있어요. 아톰이 아마 제 생각에는 원자고 엘레멘트가 원소 아닌가? 이제 모르겠는데 전 영국에서 이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마 그런 게 맞는 것 같은데 아톰하고 엘레멘트는 되게 헷갈리죠. 헷갈려요. 저도 고등학교 때 차이가 뭐지? 헷갈렸었고 이거는 사실 네이버나 검색창에 올리시면 바로 나오는데 제가 아는 부분만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는 바 원소는 이 물질이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쪼개서 가장 작은 그 개념이 원소예요. 물론 이제 이 원소도 쪼갤 수가 있어요. 쪼개면 쿼크 나오고 그 세 가지 파트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뉴클리온이라고 하는 뉴클리온이 뭐냐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 그 동그라미 있잖아요. 이렇게 막 돌고 있는 그거 하나가 이제 원소고요. 엘레멘트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아는 이제 지구상에서 존재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형태. 가령 예를 들면 산소. 이제 산소의 원소는 산소의 O 하나예요. 근데 엘레멘트는 O2겠죠? 왜냐하면 산소는 이제 두 개로 이제 존재하는 것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소는 그렇게 두 개로 이제 존재합니다. 쪼개고 쪼개자고 했을 때 두 개로 되어 있고 두 개로 쪼개기 굉장히 힘들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탄소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박사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탄소 나노튜브로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연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연구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요? 질문 주셨고요. 같은 질문을 왕눈이 님께서도 주셨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탄소 나노튜브의 강도라고 할까요? 그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밧줄이나 아니면 철 그런 줄보다 훨씬 더 강하거든요. 이게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정말 계산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엘리베이터처럼 우주까지도 정말 선으로 이렇게 쫙 이을 수 있는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런 연구가 이제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지고 있는데
저희 그룹에서 이제 연구를 이제 많이 그런 건지 하고 있지 않고요. 주변에 어디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우주 관련된 연구를 하는 데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우주 관련 기술 하면 아시겠지만, 군 기술, 우주 기술 이런 것들은 그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설령 개발이 많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오픈이 많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이게 진행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뭐 당연히 그 기술이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하는 것이고, 완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뭐 강대국에서 남들 몰래 사용을 하고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루나타임님 질문 주셨는데, 탄소 120 120 같은 경우에는 분자 구조가 육각형이 붙어 있는 모습인데, 육각형이 3개 연속해서 붙어 있으면 입체 도형을 만들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입체 도형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요? 보시면서 네.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는 거 알고 계시네요. 제가 한번 뭐 실제로 육각형으로만 되어 있나요? 육각형으로만. 근데 이게 참고로 오각형이 중간에 안 들어 있으면은 그 육각형만으로는 이제 그 구 형태가 되기가 힘든데. 예. 그래서 아니면은 120 같은 경우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오각형이 분명히 들어 있지 않을까. 예.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주변에 있는 그 모형 가지고, 플라스틱 모형 가지고 만들어서 이게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렇게 보시면서, 직접 해 보시면서, 그것도 이제 방법이고, 네네. 또 저희 같은 과학자들은 당연히 가장 빠른 거는 이제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교과서들을 통해서 이제 그 정보를 얻겠지만, 또 확실하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싶다 하면은 그 컴퓨테이션 시뮬레이션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시뮬레이션 하면 컴퓨터가 딱 계산해 줍니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이제 통해서 오각형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몇 개가 필요한지, 뭐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번에 굿럽님 질문 주셨는데, 이런 국내 처음으로 신기술들을 연구하다 보면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어렵죠. 네. 뭐 어렵죠.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는 건 쉬워요. 근데 새로운 걸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과학에서는 항상 새로운 것을 해야 되고요. 그쵸. 남들이 했던 거를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걸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사실 그런 어려움이 이제 챌린징한 부분이고,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가면서 보람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것이겠죠. 네. 이번에 아자아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요즘 탄소 중립이니 온실가스 등 뭐 얘기할 때 탄소 물질이 많이 문제된다고 하는데, 탄소 신소재 연구 개발은 환경에 영향은 없는 건가요? 질문 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탄소 중립의 탄소와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예. 탄소 중립의 탄소는 이제 뭐 탄소 물질을 뭐 많이 사용을 하고 하면 석유 같은 거 이제 많이 이제 연료로 사용을 하고 한다고 하면은 이산화탄소, 그죠? 그런 것들 가스가 배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의 그 탄소보다는 그 이산화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 괜찮고요. 당연히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그런 탄소 물질, 나노튜브나 플러린 같은 물질들은 저희가 엄청나게 높은 열, 그죠? 막 1000도 가까운 그런 열을 가하지 않는 이상 탄소로 이산화탄소로 변할 일은 없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환경에는 굉장히 좋은 거죠. 네. 네. 이번 질문은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질문하신 분은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분 같아서 그냥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HGS님 질문 2가지 주셨는데요. 활성층 및 충전 선택적 계층 등은 어떻게 제조되고 원리는 무엇인가요? 주셨고요. 액티브 레이어 및 차지 셀렉티브 레이어 등은 어떻게 제조되고 원리는 무엇인가요? 질문 주셨는데, 교수님 이게 어떤 질문일까요? 네,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 제가 한번 읽어봐도 돼요? 예. 네. 여기랑 여기 2가지 질문입니다. 네. 이거 하나는 저기
한글이고 하나는 그냥 영어로 아, 그 네네네. 결국 똑같은 말인데 맞네요. 그러니까 활성층하고 네. 그 저기 수송층이 네네.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일단은 활성층 같은 경우에는요. 활성층도 그렇고 수송층도 그렇고 둘 다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 반도체나 다 적용이 가능해요. 물론 이제 방막의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 반도체만이 이제 가능 이렇게 이제 활성층이나 수송층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예를 좀 들어볼게요. 활성층의 예. 아까 전에 제가 세 가지 보여드렸었죠. 실리콘 태양전지, 그리고 유기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세 가지 보여드렸었는데, 실리콘 태양전지는 활성층이 실리콘이에요. 네, 그냥 실리콘이고, 정말 그냥 실리콘만 이렇게 딱 잔뜩 있는 실리콘이고요. 유기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도성 고분자와 그 전자 주계와 전자 밖에 이렇게 전자를 줄 수 있는 물질, 그 전자를 받을 수 있는 그 두 가지 다른 유기 물질을 이제 잘 섞어 놓습니다. 이렇게 잘 섞어 놓은 거고,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에는 납하고 어떤 특정 유기 물질이 있어요. 예, 뭐 그 제가 뭐 이름 설명해도 그냥 뭐 영어로 기니까 예, 그 물질하고 그 헤일라이드라고 그 할로겐이라고 하죠. 한국어로는 할로겐 그쪽 그 그룹에 있는 애들 세 가지를 A, B, X라서 이제 세 가지 물질을 딱 조합을 해서 용액으로 만들거든요. 그런 애들이 이제 활성층의 물질이 되겠고, 그 수송층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활성층의 역할은 그 빛만 이제 많이 잘 흡수하면 돼요. 예, 예, 빛만 많이 흡수하면 되고, 흡수하거나 이제 발광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만 이제 잘하면 되고, 수송층은 그 이제 전자나 홀이 전공이 잘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도가 좀 높은 재료, 예? 그리고 이제 좀 투명한 재료, 예? 그쵸? 예. 왜냐면 광활성층이 이걸 흡수해야 되는데 밑에 있는 그 수송층 흡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수송층 수송의 역할만 해야 되니까, 예. 그런 이제 좀 투명한 재료, 이제 그런 재료들이 선택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 반도체인데 그 에너지 레벨이 좀 달라요. 예. 네. 이번에 강진님 질문 주셨는데요. 아마 플러린 설명하실 때 질문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요도체를 만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예, 그 플러린은 그 축구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축구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플러린 물질 자체는 예를 들어서 이제 물에 잘 안 녹아요. 예? 물에 잘 안 녹아. 그리고 심지어 물이 아닌 이런 무극성 물질, 무극성 유기 물질에도 예를 들어 기름 같은 거에도 그렇게 잘 녹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까 용액 공정이라는 걸 언급을 했는데, 내가 용액 공정으로 뭔가 필름을 만들고 싶다. 방막 필름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이 뭐 축구공 플러린 물질이 됐든 어떤 물질이 됐든 이 용액이 잘 분산되고 잘 녹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또 친환경적인 그런 방막 필름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물 같은 거를 용매로 사용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 이제 물에 잘 녹아야 되는데 플러린이 물에 안 녹아요. 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물에 잘 녹을 수 있도록 그 축구공 표면에다가 물에 녹을 수 있는 좀 이제 극성에 좀 잘 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산소 같은 것도 좀 달려 있는 기를 이제 딱 달아주면, 예, 그러면은 이제 물에 딱 잘 녹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제가 예입니다. 예제 하나. 네, 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복복님, 발음이 다 어렵네요. 교수님 전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쭙습니다. 네. 저는 그 학부, 석사, 박사를 다 화학을 했었고요. 근데 제가 중간에 회사 이름 뭐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LG라는 이제 그룹에서 대기업에서 한 5년 조금 안 되게 또 일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디스플레이나 그런 광학 필름 같은 거 개발했었는데 그때 이제 공학이라는 걸 좀 접하게 됐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공학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소자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이제 개발하고 연구를 하는데 그걸 조금 화학적인 접근, 화학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합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의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댓글 당첨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은영님, 루나님, 굿럼님, 최힐링여행TV님, 이애련님, 쥐도리맘님, 찐행복님, 지금 불러드린 아이디 분들께서는 저희 자막이 곧 이메일이 나갈 건데 안내되는 이메일로 저희에게 연락처를 주시면은 기프티콘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당첨되셨던 분들
교수님께 질문 여쭈었던 그분들께서도 저희에게 이메일 보내주시면은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인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2주 후에 10월 15일 금요일 같은 시간 6시 15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강연해주신 교수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편안한 밤 되시고 2주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